내성 전쟁에 대해서 무하마드 자만 교수님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28번에 말라붙은 신약 파이프라인. 2018년 7월 11일 블룸버그 뉴스에 다음 헤드라인이 실렸다. 노바티스 항생제 연구 종료.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140명 감원. 이 소식은 연구자와 공정보건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대형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항생제 시장은 떠나지만은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약은 30종 넘게 개발 중이었다.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항생제 사업을 접는 이유를 밝히면서 많이 들어본 표현을 썼다. 이미 시장을 떠난 다른 회사들도 모두 비슷한 말을 했었다. 노바티스 대변인은 자사가 혁신의약품 개발에 더 유리한 다른 분야의 자원을 우선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바티스가 그런 발표를 하기 2달 전에 아일랜드 회사 엘르간은 15억 달러 규모의 감염증 관리 사업을 매각하고 그 자본을 눈병과 신경계 질환 같은 다른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2년 전에는 또 다른 대형 자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도 항생제 사업을 매각했다. 이제는 제약회사 중에서 오직 4곳 화이자, 머클로시오, 글락소스미스클라인만 항생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고려해보면 그들 역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약업계가 항생제 연구를 꺼리는 까닭은 역사와 재정 상황 때문이다. 1950년대, 1960년대는 황금기였다. 그 기간에는 무한히 커질 듯한 시장에 모두 뛰어들었다. 하지만 황금기는 갑자기 끝나버렸다. 새로운 종류의 그런 음성 내성균 감염증 치료제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때는 약 60년 전인 1962년이었다. 그 약은 퀴놀론계 항생제,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의 효시가 된 날리딕스산이었다. 그리고 1984년부터는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가 전혀 출시되지 않았다. 이후 나온 모든 신약은 사실상 기존 종류의 변형이었다. 항생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말라붙자 개발비는 급증했다. 1987년에 2억 3,100만 달러였던 개발비는 2001년에 8억 2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개발비는 임상시험 비용도 상승했는데 이제 규제기관이 더 큰 규모의 다국적 임상시험을 요구하며 더 엄격한 지침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개발 단계에 있던 항생제 대부분의 시장에 나오지도 못했다. 임상시험 중인 항암제의 80%는 소비자를 만나지만 항생제는 2%만 모든 시험을 통과한다. 누적 결과는 명백하다. 지금 항생제는 약 50가지가 개발되고 있다. 반면에 항암제는 2014년에만 또 800가지가 임상시험 단계에 있었다. 재정 상황도 암울해 보인다. 기업은 투자 대상을 평가할 때 순현, 재가치라는 척도를 많이 사용한다. NPV는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고 남은 액수를 말한다. 암치료제는 NPV는 3억 달러, 신경계 질환 치료제 NPV는 7억 2천만 달러,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는 NPV 플러스 11억 달러나 된다. 그러나 항생제의 NPV는 마이너스 5천만 달러다. 항생제에 투자하는 회사는 돈을 잃을 공산이 크다. 참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이 있다. 내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모두 고려하면 온갖 재정적인 난관과 규제를 뚫고 새 항생제가 개발되더라도 우리는 새 항생제를 이례적으로 상황에 대비해 따로 두었다가 엄격한 감독하에 아껴 쓰게 될 듯하다. 이는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데 주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의약품을 팔아서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대형 제약회사에서 항생제 개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음과 같은 좋은 예가 있다. 2018년 여름에 FDA는 플라조마 이신이라는 약을
가파, 편엠계, 항생제, 내성균 등의 다제 내생균이 일으킨 복합 여러 감염증의 치료제로 승인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아카오젠이 거둔 큰 성과였다. 하지만 그 약의 첫해 판매량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아카오젠이 벌어들인 수익은 $1,000만 채 안 되었다. 2019년 4월 그 회사는 파산을 신청했다. 제약회사들은 더 이상 항생제가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을까? 항생물질을 찾는 이를 보스턴, 바르셀로나, 베이징, 벵갈루 등지의 스타트업 기업에 위탁하면 어떨까? 어쩌면 항생물질을 찾는 방법을 새롭게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바로 법학 교수 케빈 오터슨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오터슨은 지난 반세기 최대의 공중보건 위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이즈 유행 사태 때 표면화된 우려 접근성 문제를 계기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래된 사업을 하는 새로운 방법. 29.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펴던 정권이 무너진 또 6년이 되었다. 넬슨 만델라는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 당시 남아공에서는 수많은 흑인을 위협하던 인종차별 제도 대신에 에이즈라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부상하고 있었다. 타보 은베키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의 전역의 시급한 외교 문제와 중산층의 일자리 문제에 치중했다. 그러나 조만간 그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간 에이즈 위기에 맞서야 할 터였다. 2000년 7월에 은베키는 13회 국제 에이즈 회의 개최를 하려고 연단에 섰다. 그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을 남아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서 그는 가난과 관련된 질병 전반을 논했을 뿐 거기 모인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하게도 HIV가 에이즈를 일으킨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2달 후 국회에서 은베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바이러스가 증후군을 일으킵니까? 불가능합니다. 은베키가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신념을 밝힌 후에 시행한 정책들은 무효하고 부적절했다. 그 결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남아공의 HIV 보호견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은베키만이 아니었다. 다른 문제도 있었다. 바로 약을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2000년경 남아공에서 에이즈 환자 한 명이 한 해 동안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는 데 드는 비용은 $15,000에 육박했다.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준을 훨씬 넘어선 금액이었다. 환자들 중에는 한해 소득이 치료비보다 적은 사람도 많았다. 에이즈 치료 중에서 상당수를 생산하는 서유럽에서는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비용의 전액이나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 그러나 남아공에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남아공 사람들은 이에 점점 더 실망하여 걱정에 사로잡혔고 인종차별 정책이 실시되던 시절에 확립한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따랐다. 시민운동, 의식고치, 직접 행동, 제키 아흐마트를 비롯한 운동가 11명은 에이즈 치료제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항의하는 시민단체의 트리트먼트 액션 캠페인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을 대형 제약회사 3곳이 쥐고 있었다. 즉 그들이 에이즈 약의 가격과 접근성을 좌지우지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제네릭 약을 생산하는 시플라라는 회사가 TAC에 합류하더니 자기네가 기꺼이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어서 남아공에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시플라는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 특허권이 없었지만 TAC는 신경 쓰지 않았다. TAC는 에이즈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이 제공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유명 제약회사들부터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공산이 컸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시플라와 협력하기로 했다. 에이즈 치료제를 만든 몇몇 대형 제약회사는 크게 반발했다.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CEO는 시플라 손해보를 가리켜서 자기네 지식재산과 약품 판매 훔치는 수익을 훔치는 해적단이라고 불렀다. 다툼이 전개되었으나 남아공 정부는 어느 쪽을 편들기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국내외 공정의 압력에 굴복한 남아공 정부는
결국 10불의 편에 섰고 그 회사가 에이저 치료제는 남아공의 시판에도 좋다고 허락했다. 아니라 다를까 대형 제약회사는 남아공 정부를 고소했다. 그들은 남아공 정부가 계약을 위반했으며 특허권도 라이선스도 없는 제네릭 약 제조사에게 약 판매를 허가해 브랜드 약 제조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관료주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 남아공 정부는 치료제 가격 합리화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했다. 환자들의 좌절감은 점점 커졌다. 이에 대해서 TAC는 에이즈 위기의 적정가 치료제의 부족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운동을 기획했다. 그들은 세계 곳곳의 단체와 협력해서 런던, 뉴욕, 뭄바이, 멜버른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급박한 위험에 처한 환자들의 목숨을 보존하려면 약을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자들은 수긍하며 공감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먹혀들어서 브랜드 약 제조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TAC 에이즈 환자 제네릭 약 제조사는 대승을 거두었다. 2005년에 제약 특허와 의약품 접근성은 전 세계 법조계의 큰 논쟁거리였다. 어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제약회사를 편들었다. 제약회사가 국제시장에서 특허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신약개발력과 신규 투자력을 유지하겠는가?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음같이 환자를 변호했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지켜주는 것은 좋지만 환자들이 약을 살 만한 형편이 못 된다면 신약이 무슨 소용인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TAC 같은 단체들의 노력을 칭찬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세계 에이즈 위기로 의약품 접근성, 혁신, 가격 측정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런 논점들은 항생제 내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예일 보건정책법률리 저널 2005년 호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그 문제를 완곡하게 제기했다. 당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였던 저자 케빈 워터스는 제약회사가 가격을 낮추면서 연구 비용을 해소할 방법을 논했다. 그 100쪽짜리 보고서의 한 각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식의 가치가 변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약제 내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제약 혁신에 대한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워터스는 이렇게 썼다. 지식은 쓴다고 닳진 않지만 사용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치를 잃기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워터스는 지식재산권의 뒷받침이 없으면 발명자가 자기 발명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 법 때문에 특허는 보통 20년간 유효하다. 그동안 발명자는 해당 상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권리가 있다. 그 논리는 매우 명료하다. 발명자는 20년간 독점 수익권을 보유하고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회사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해도 된다. 그런 법의 바탕에는 20년 후에도 해당 상품이 여전히 유익하리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년 후 약의 효력을 잃는다면 혹은 한술 더 떠서 환자에게 해롭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워터스는 이런 의문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명백한 일례인 항생제가 모든 사람의 생활에 밀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항생제는 지식재산권이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원리의 밑받침에 깔린 가정을 뒤집었다. 문제를 인식한 워터스는 그 문제에 대한 열심히 배워나갔다. 그런 공부도 하고 학회 세미나 공청회 증언회에도 참석했다. 여러 제약회사에 관해서 조사하고 임원과 이야기해보았다. 그리고 보건의료자 감염증 전문의 CDC 소속 근무자들도 알게 되었다. 한편 대형 제약회사가 항생제를 계속 만들 만한 재정적인 이유는 거의 없었다. 내성은 계속 커졌지만 야곱게도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만큼 빨리 증가하진 않았다. 점점 더 많은 대형 제약회사가 항생제 시작을 떠나서 암, 당뇨병 치료제와 같은 시장에 집중했다. 문제를 인정한 FDA 고관들은 항생제 파이프라인이 취약하다고 공언했다. 이후에 10년간 워터스는 그 문제를 계속 연구하며 신약개발 투자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에 참여했다. 세계 각국도 주목하고 있었다. 미국은 유럽의 협력국들보다 뒤처져 있었지만 상황은 점차 바뀌었다. 2014년 9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대통령과 기술자문위원회는 대책본부를 만들어 국가행동계획안을 제출해야 했다.
오바마는 그들에게 6개월 시한을 주었다. 그 계획안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이 될 터였다. 대책국무는 2015년 3월 27일 계획안을 발표했다. 거기는 당시 많이 쓰던 온갖 영어 문제의 규모에 대한 무서운 통계 자료, 세균의 내성 획득 과정에서 선택적 압력, 주요 항생제의 접근성, 용도, 사용량 관리,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를 뒷받침하는 돈 이야기도 있었다.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쓰였다. 제한된 활동은 2016년도 대통령 예산안에 책정된 투자액과 부합한다. 기획안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형 제약회사들은 조심스러웠다. BARDA는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창설했다. 생화학 테러, 핵공격, 팬데믹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갖가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더 잘 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미국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종래의 기초과학 연구 보조금 자금 배정 절차를 거치기가 싫었다. BARDA는 집중 연구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었다. 그 기관은 국립알레르기 전염 연구소와 협력하면서 연구 역량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NIAID 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감염증 전문가로 오랫동안 국립보건에 적을 두고 일해왔다. 파우치 역시 대형 제약회사들이 항생제 내성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었다. 백악관의 후원이 이루어져서 BARDA와 NIAID는 2016년 2월 16일에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 둘이 서로 협력체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기술벤처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인큐베이터는 생명공학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되 약 제조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을 터였다. 가장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내놓은 생명공학 회사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자금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 그 돈을 갚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 대담한 계획이 과연 성공할까? 이 무렵 오트슨 보스턴 대학교 교수로 세계 최대급 생명공학 중심지에 살고 있었다. 오트슨은 BARDA의 바르다의 발표 내용을 보자마자 런던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기획서를 제출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존 H. 렉스는 아스트라제네카 전후로 이미 몇 차례 회의에서 오토슨과 협력해서 EU 정책을 위반한 바 있었다. 렉스는 의학 박사이자 교수이며 전 니아이드 연구원이었고 얼마 전부터 제약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과정을 아주 잘 알았다. 그는 거의 평생 동안 감염증을 치료할 신약을 개발하려고 애써왔다. 오토슨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렉스에게 이야기했다. 전 세계 최고의 항생제 개발을 찾을 혁신 허브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였다. 대담한 제안이었지만 렉스는 그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같이 일을 추진해 보기로 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했다는 뜻이었다. 바르다는 두 사람에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획을 후원하진 않을 터였다. 어떤 활동에 협력하기 전에 바르다는 제안자가 정말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지, 학교와 산업계에서 제안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오토슨과 렉스는 2억 5천만 달러를 받기 위해서 기획서 작성 이상의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렉스는 인맥을 이용했는데 그가 처음 도움을 구한 것은 웰컴 재단이었다. 헨리 웰컴은 9살 때에 자기가 살던 미네소타주의 가든시티라는 마을이 수족에게 여러 차례 습격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수족은 조상대대로 살던 땅을 잃은 데다가 미국 정부가 약속대로 보상도 하지 않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치열한 혈전이 끝난 후에 웰컴은 삼촌을 도왔다. 삼촌은 의료용품점 사장으로 부상자 간호에도 힘을 보태고 있었다. 웰컴은 또한 마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총알을 만드는 일을 거들게 됐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을 사로잡은 일은 부상자 간호였다. 그는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웰컴은 양리학을 공부하는 외판울이 되었다. 1880년에 그는 대서양을 건너서 친구 사일러스 보로스와 합류했다. 보로스는 SM 보로스 사를 세워서 미국산 의약품을 영국으로 수입하고 있었다. 등등등 형태였다.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보로스 웰컴사는 큰 수익을 얻었다.
1895년에 버러스가 죽은 후 웰컴은 회사의 단독 대표가 되었다. 웰컴이 1936년에 죽은 뒤에 불과 몇 년 지난 때 그 이름이 붙은 회사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1940년에 버러스 웰컴사의 화학자 2명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방문해서 페니실린 연구에 대해 알아본 후 페니실린 개발팀의 후원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헨리 웰컴의 유산은 다른 형태로 이어졌다. 죽기 전에 웰컴은 생물화학 연구를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수년간 계속해서 크게 성장한 웰컴 재단은 1995년경에 제약회사 자산을 모두 매각해 모 회사에서 완전히 독립했다. 2014년 제레미 페러가 이사장이 되었을 무렵에 웰컴 재단은 영국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물화학 연구 후원단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전부터 재단은 페러가 이사장의 적극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페러는 세계 도처에서 성장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나서 뉴질랜드와 리비아에서 자랐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의대를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원래는 신경학적으로 진로를 잡았으나 학업을 마칠 무렵 신경학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페러는 감염증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아 베트남에 위치한 옥스퍼드 대학 산하 임상연구소의 소장으로 17년간 일했다. 그 세월 동안에 페러는 공정보건 감염증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과학과 지지활동, 혁신, 정책을 결합할 필요성을 관련하여 경험을 풍부히 쌓았다. 이렇게 폭넓은 경력을 갖춘 그리고 베트남에서 약제 내성을 직접 목격한 경험도 갖춘 상태에서 그는 웰컴 재단 대표직을 맡았다. 2016년에 웰컴 재단은 전에 재단이 후원했던 뛰어난 연구자 존 렉스의 병을 받았다. 렉스가 그곳에 간 까닭은 오토슨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웰컴 재단 측은 흥미를 느꼈으나 첫 회의 때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 상황은 변했다. 웰컴 재단은 세계적인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혁신가와 생명공학 회사 등 다른 협력자들을 참여시킬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일에도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 무렵 영국 정부는 항생제 내성이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최우선의 의제가 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영국 정부는 항생제 내성센터라는 민간 협력 사업체를 새로 설립했다. 그것의 임무는 국제적 수준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에 맞서는 일이었다. 이는 오토슨에게는 물론 웰컴 재단 렉스에서도 더없이 시적절했다. 지원 대상 발표일이 되었을 때 오토슨은 웰컴 재단과 항생제 내성센터로부터 기금 1억 달러를 지원 약정서를 받았다. 2016년 7월 28일에 바르다는 오토슨과 렉스의 보스턴 대학교 팀이 바르다의 교부금을 받아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할 엑셀러레이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기관의 명칭은 대항생제 내성균 생물약제 엑셀러레이터였다. 이제 자금이 마련되었다. 미국 정부와 웰컴 재단이 변화를 일으키려고 제공한 수억 달러가 있었다. 카르브 X 목표는 혁신을 촉진해서 약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르브 X는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벤처 캐피털 회사도 아니다. 카르브 X는 항생제 및 진단법의 임상 전가 초기 개발 단계에 자금을 대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초과학 프로젝트는 후원하지 않는다. 카르브 X의 자금을 받는 회사는 자기 자본이 상당히 있어야 하고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어야 한다. 일반 캐피털 벤처 회사에 달리 중소기업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카르브 X는 회사 지분이나 최종 제품을 소유하지 않는다. 또한 과학 연구 및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회사에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카르브 X는 마치 불난집의 불을 끄듯이 임무에 착수했다. 첫 해에는 10여 개의 회사에 자금을 지원했고 그 회사는 당초 세웠던 5년짜리 목표를 불과 2년 만에 달성했다. 보스턴의 작은 창업팀은 지금 세계 곳곳의 40여 개의 회사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독일 정부 등의 다른 기관들도 동참하여 자금을 제공하면서 현재 총 자금은 5억 달러를 넘는다. 오토슨은 세계를 여행하며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중소생명공학 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카르브 X의 두 번째
해가 끝날 무렵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확인되었다. 그 무렵 카르웨역스는 7개국에서 33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에 5개 프로젝트가 제1상 임상시험 중이었다. 어떤 프로젝트는 신약 개발에 어떤 프로젝트는 기존 약 개선에 주력했다. 백신 개발에 집중하는 프로젝트도 얼마간 있었고 새로운 진단법 개발에 주력하는 프로젝트도 5개 있었다. 그런 일들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사람들이 거는 기대도 컸다. 카르웨역스는 대형 회사들이 어렵던 일을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